거실은 늘 조용했다. 한기석은 낡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뉴스 앵커가 또렷한 발음으로 사건 사고를 전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말소리가 배경음처럼 흘러나올 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빈 그릇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은 김치찌개 그릇, 국물 자국이 묻은 밥그릇, 덩그러니 놓인 젓가락. 그 흔적들이 마치 이 집에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고요히 남아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아내 미정이 들어왔다. 또 혼자 드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단순한 확인, 의무적인 질문. 기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배가 고파서 그냥 먼저 먹었어. 그러셨어요. 미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곤 곧바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을 하나 꺼내더니 자기 몫의 저녁을 챙기려는 듯 했다. 뒤이어 큰딸 수진이 가방을 툭 내려놓으며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귀에는 이미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작은 딸 지연은 거실을 지나치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화면 속 친구들과의 채팅에 열중한 얼굴은 밝았지만 아버지가 식사 중이라는 사실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지연아. 기석이 말을 붙이려 했지만 지연은 네 하고 짧게 대답만 던지고 방으로 사라졌다. 아내는 부엌에서 자기 밥을 덜고 있었고 두 딸은 이미 각자의 방 안에 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기석은 순간 자기 존재가 투명해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의 하루는 늘 이랬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앞서 나가고 회의 자리에서 그의 의견은 종종 묻혀버렸다. 팀장님은 이제 편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후배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마치 자신이 이미 퇴물이라도 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쁘고 두 딸은 각자 젊은 세상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식탁에 혼자 앉아 전자레인지에 돌린 반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누구도 그의 하루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기석은 빈 그릇을 천천히 싱크대에 옮겼다. 물기를 헹군 뒤 젖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지만 채널을 돌려도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디선가 미정의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임 있잖아. 나갈 거야. 당신도 알아서 저녁 챙겨 먹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 친구와의 통화인지 목소리가 밝았다. 기석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밝은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그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갓 결혼했을 무렵 신혼집 부엌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웃으며 식사를 나누던 시간,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걸음마를 하며 아빠를 향해 두 팔을 벌리던 순간들, 그때만 해도 그는 이 집에서 가장이었다. 지금은 그저 벽에 걸린 시계처럼 있어도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존재였다. 시계는 똑딱이며 밤을 향해 가고 있었다. 기석은 천천히 몸을 눕히며 텔레비전을 껐다. 거실은 순식간에 고요 속에 잠겼다. 그 고요가 그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희뿌연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한기석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며칠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는 날.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기석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진료실 문을 열자 하얀 가운을 입은 담당 의사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앉으시죠. 의사는 잠시 고개를 들고 기석을 보았다. 표정은 평소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요즘 속 쓰림이나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은 없으셨나요? 예, 밥맛이 없고 살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기석은 대답했다. 그러나 의사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 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었어요. 순간 기석의 귀에서 웅웅 소리가 울렸다. 말기라니요? 암이 위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수술로 제거하기에는 너무 넓게 퍼졌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고 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은 겁니까?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은 1년 길어야 그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담담했다. 그러나 그 말은 천둥처럼 기석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어지럽고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1년. 그는 중얼거렸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시작하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세요. 가족.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상담이 끝나고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그는 한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바람결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기석은 추위를 제대로 느낄 새조차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하고 초라한 얼굴,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늘어난 흰머리. 이제 끝인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머니 속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가족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큰딸은 취업 준비로 바쁘고 작은 딸은 사회생활 시작하느라 정신없다. 아내는 취미 모임과 친구들 약속으로 하루가 꽉 차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과연 있을까? 차라리 그냥 혼자. 그는 중얼거렸다. 괜히 말하면 걱정만 끼칠 뿐이다. 오히려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불빛이 스치는 도심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 봉투는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다짐했다. 이건 그냥 나 혼자 안고 가자. 몇 주가 지나자 기석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허리띠가 헐렁해졌고 얼굴은 홀쭉해졌다. 거울 속에는 예전의 건장한 중년 남자가 아닌 초라하고 지친 사내가 서 있었다. 아침마다 면도를 할 때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이게 정말 나 맞나? 피부는 푸석했고 눈 밑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퇴근 후 들어온 작은 딸 지연이 아버지를 보며 물었다. 아빠, 요즘 살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다이어트 하세요? 그냥 밥맛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목에서 기침이 터져나왔다. 콜록, 콜록.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기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연은 잠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몸 챙기세요, 아빠. 짧은 말만 남기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혼자가 된 거실은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려놓은 반찬 몇 가지가 있었지만 입맛은 돌지 않았다. 그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집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밥그릇엔 흰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노트와 펜을 꺼냈다.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대학 시절부터 쓰던 낡은 일기장. 한 장을 넘겨 조심스럽게 글씨를 적어 내려갔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다. 항암 주사를 맞고 나니 손끝이 얼얼하다. 몸이 자꾸 무겁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미움 때문은 아니다.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다. 펜 끝이 떨렸다. 잠시 멈추고 그는 다시 글씨를 이어갔다. 아내는 요즘 모임이 잦다. 큰딸은 취업 준비로, 작은딸은 회사 일로 바쁘다. 다들 자기 삶이 있는 거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괜히 삶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언젠가 내 부재를 느꼈을 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울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시계 초침이 째깍이며 방안을 울렸다. 그 소리마저도 그에게는 홀로 있음의 확인처럼 들렸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빛이 가득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함께하는 집도 있겠지. 하지만 이 집은 아니었다. 기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져 아무도 듣지 못했다. 늦은 저녁 큰딸 수지는 싱크대 옆에 놓인 쓰레기통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구겨져 버려진 하얀 약 봉지였다. 봉투에 찍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항암 치료제 1회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 불빛을 비추어 봉투를 살펴보았다. 분명 병원에서 조제된 약이었다. 아빠 약 맞아? 항암 치료제라니. 그날 밤 수지는 방에 들어가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설마 아빠가 아픈 거야?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지? 다음 날 기석이 샤워를 하는 사이 수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자마자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손을 뻗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봉투 속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위암 사기, 말기. 그 단어가 눈에 꽂히는 순간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손에서 진단서를 떨어뜨리며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옆에 놓여있던 작은 노트도 펼쳤다. 노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버지의 고통과 두려움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 말하지 못하니 더 힘들다. 가족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조용히 사라지려 한다. 글자를 따라가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종이에 번진 눈물 자국이 마치 아버지의 고통과 겹쳐지는 듯했다. 수진은 진단서를 부여잡고 거실로 뛰어나왔다. 엄마, 지연아, 큰일 났어. 아빠가. 놀라 달려온 미정과 지연은 수진의 손에서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눈을 크게 뜬 미정은 입술을 달달 떨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왜 우리 몰래? 지연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위안 말기라니 아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 세 모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붙잡았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샤워를 마친 기석이 곧 나올 텐데 그 순간 어떻게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곧 문이 열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기석이 나왔다. 새 모녀의 울먹이는 얼굴을 본 그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일이야? 그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미정이 손에 쥔 진단서를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뭐냐고요? 기석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 들켜버렸구나 하는 체념이 번져갔다.